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시진핑 집권 3기 체제를 확정하는 양회가 개막했습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 특성상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인데 이제 관심은 과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중국 정세 분석가시죠. 강준영 한국외계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두 가지 정치 행사다 이런 네. 뜻인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중국에는 양회라고 그래서 이제 회의 이름이 두 개라서 양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국은 1949년에 성립이 됐죠. 예. 그러고 나서 우리의 재헌 국회 역할을 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정치협상회의라는 거예요.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1949년 부터 이제 뭐 정부 조직법도 만들고 국가에 관련한 법들을 다 만듭니다. 그게 네. 이제 재헌국회 역할을 했고 그거에 의해서 1954년에 제1차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뿌리가 같은 흐름으로 네. 가잖아요. 정치협상회의는 다양한 정파가 모여 있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상의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매해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정 보고 같은 올해 우리나라의 계획은 이렇다. 이런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하기 때문에 네. 우리의 국회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대개 9개 정도의 분야에서 네. 정책을 결정을 하죠. 근데 이번에 이 회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큰 네. 회의가. 작년에 20차 당대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선정된 당의 관료들이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미래 5년을 이끌어 나갈 행정보직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 통치라는 거를 정부를 통해서 구현하는 그런 것들이 전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인대 내에서는 국가 정책,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확정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방금 저희 기자가 언급을 해준 것처럼 반대표,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 그 부분에 관심이 네. 모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5년 전에 보면은 만장일치였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글쎄 있을까요? 이번에도 그런 형식을 띠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2013년에 뭐 반대 하나 기권 셋 이렇게 나왔고 네. 그다음 2018년에 만장일치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치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한 명의 반대나 기권도 없을 수 있느냐. 네. 정치의 후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결속도를 또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면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도 표 단속을 단단히 해서 반대표나 이탈표 또는 기권표를 최소화하려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을 거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나와도 한두 표 아니면 역시 만장일치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만장일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나 반대표가 나온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네, 있을까요? 당연히 핵심 권부에서도 시진핑의 사면임 또는 강압적 통치 그들이 바라볼 때 뭔가 관례를 깨고 후퇴하는 듯한 이런 개인주의 색채가 아주 농후한 그런 지도 체제가 진행되는 데 대한 일종의 반발심이 분명히 있는 거다라고 봐야겠고 네. 다 이제 민간 사회에서는 분명히 그런 게 있겠죠. 다만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핵심 권부에서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시진핑 체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제로 코로나 기조에 대해서 중국 시민들도 많은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의 3기 체제 위기다 이런 분석도 좀 나왔었거든요.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역시 중국의 가장 핵심은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입니다. 네.
공산당 통치의 당위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1978년 이후에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세계적 국가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제 특히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미국과 경쟁을 통해서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표현은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가 되겠다라는 것을 국가 목표로 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하지 않았던 철저한 봉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중국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북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완화 분위기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게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2월, 그다음에 10월에 당 대표 대회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봉쇄 정책을 정치에 이용한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억압이 됐었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가장 큰 지지자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백지를 들고 이제 거리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이 네. 백지 시위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젊은 세대가 시진핑을 무한히 지원할 줄 알았던 젊은 세대가 결국은 이제 내가 시진핑 체제에 대한 감시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사회 내부 불안 요소도 있고요. 네. 또 하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경제 발전에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국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워낙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경제 발전의 물꼬를 트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한 겁니다. 네.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세계적인 호응을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갑자기 검사도 없이 막 풀어놓고 예. 그래서 우리와도 소위 비자 갈등이 생겼던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한 정치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시진핑 체제 그리고 잠재돼 있는 불만 그 불만의 핵심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에 대한 회복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복합위기다라는 표현을 중국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는 10일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국가주석과 함께 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총리도 선출이 되거든요. 인물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작년 공산당 대표대회 때 네.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일에 국가주석을 선출을 하는데 이 국가주석은 원래는 명예직입니다. 네. 왜냐하면 군에 대한 통수권이 없기 때문인데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군권까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행정부에 와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그동안 반복이 되었냐면 당 서열 1위는 국가주석, 당 서열 2위는 국무원 총리, 네. 당 서열 3위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당 서열 4위는 정치협상회의 주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국가주석을 맡게 되는 거고 네. 당서열 2위인 리창이라는 사람이 총리를 맡게 되고 3위인 저러지라는 지난번에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했었습니다. 이 저러지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맡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정치협상회의 주석은 당서열 4위 왕후닝이라는 분이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당대표 대회 때 이 관료, 당의 서열이 확정이 되면서 사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자동 확정이 되는 형태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선출 절차를 통해서 행정부 지도체제를 확립하는 게 바로 전인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당과 정이 같은 인물들이 네. 포진하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보고 당정 일체국가, 당이 바로 국가, 당국 체제라는 학문적인 용어를 쓰거든요. 당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거를 이런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그대로 구현하는 거죠. 네, 그 상황을 볼 수 있다. 서열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관심은 지금 리창
상무위원에게 쏠리게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지지율은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지지는 인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내 인기는. 왜냐하면 정치국 상무위원 올라오기 전에 상해시서기를 했는데 네. 상해시가 중국의 경제 수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걸 봉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시차를 나갔죠. 네. 그 상해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시차를 나갔다가 봉변을 많이 당했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여기에 오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모자르고 근데 이렇게 계속 봉쇄를 하는 게 말이 맞느냐. 그래서 사실은 총리에 오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설이 많았는데 네. 어쨌든 당 서열 2위가 국무원 총리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12일 날 총리로 선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중의 우려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총리는 중국 국무원의 부총리를 거친 사람이 총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리창 총리는 이제 총리 후보자죠. 리창은 국무원 부총리 직책을 거치지 않고 상해시 서기에서 그냥 부총리 네. 없이 뛰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다뤄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중국 경제 체제에서 과연 경제를 잘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상해시에서 그 중국의 가장 커다란 경제 중심지, 경제 수도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 경제에 대해서 완전히 모른다. 이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다만 자기가 일선에서 경제 전문 관료로서 네. 그런 경험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반면에 리커창 총리는 송별사로 의미심장한 말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네.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겨냥한 듯한 얘기를 했는데 그 송별회를 했던 그런 영상도 중국 내부에서 검열되고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당연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사실은 중국의 정치 체제는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 체제입니다. 지금은 시진핑 체제라고만 얘기를 하죠. 시진핑 리커창 체제라는 말은 적어도 19차 당대회 이후에 중국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장저민 리펑 체제, 호진타오 원자바오 체제 이렇게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를 같이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는 리커창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축소가 됐죠. 네. 그거는 경제발전 노선이나 이런 데 대해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커창노믹스라는 말도 나오고 진핑노믹스라는 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시진핑이었기 때문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 리오허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네. 사실은 리커창을 굉장히 견제했죠. 그래서 리커창이 일종의 퇴임사처럼 얘기를 한 건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어떻게 얘기하면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다만 이제 시진핑 체제는 완전히 자기 사람들로 채웠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네. 그렇게 본다면 견제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다시 과거에 어쩌면 마오쩌둥보다 더한 권위 체제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서방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게 앞서서도 지금 중국 인민들이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양해 내용 중에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 안팎이다. 이런 율을 내놨거든요. 네, 근데 네. 시장 기대치를 보면 5.5%보다도 낮게 나왔거든요. 네, 네. 이게 시주석도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게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좀 보수적으로 그 이제 성장률을 잡은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국의 성장률이 뭐 이렇게 5% 이러니까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아주 낮았을 때 10% 성장하고 경제가 커졌을 때 1% 성장은 어쩌면 1% 성장이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뭐 7, 8년 전부터 중속 성장 시대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작년에 3% 성장을 했습니다. 3.0%.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년에 성장 못한 기저효과도 있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면서 경제 성장률이 5.5% 이상은 중국이 예상치를 내놓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를 내놨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에 좀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내놓은 건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혼자서 경제가 많이 발전할 거다라는 거를 내세울 만한 어떠한 근거도 있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보수적 차원으로 이걸 잡고 실제로 중국이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라는 게 시진핑의 목표인데 그렇게 가려면 연평균 4.75%를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얼마 성장한 거에 또 4.75, 그 성장한 거에 또 4.75 가다 보면 2049년에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겠다. 네. 이게 이제 시진핑의 목표인데, 그러니까 5% 성장만이라도 안정적으로 한다면 되는데, 작년에 성장 못한 기저효과도 있을 텐데, 5% 정도만 내외, 5% 내외를 제시한 걸로 봐서는 경제에 대한 회복에 대한 자신도 상당히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충분히 드러냈고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나타나는 게 보통 주식시장 같은 데 바로 나타나잖아요. 네. 상당한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걸 바랬는데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다. 이런 정도가 이번에 양회에서 제시된 네. 그런 그 계획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양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